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똑똑한 대한민국의 부산. 여기는 340만 명이 살아가는 거대한 항구 도시. 평소처럼 평범했던 이 도시가 단 며칠 만에 전 세계 치안 전문가들의 성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무려 12개국 언론사가 일제히 부산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K-팝 때문에 온 것도 관광 때문에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치 뭔가에 홀린 듯 순식간에 부산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의아해하던 그때 프랑스 르피가로 일간지가 긴급 특집을 발표했습니다. 새벽 2시에 여성이 혼자 조깅하는 도시, 분실물 반환율 100%의 기적. 15년 베테랑 기자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00유로 현금이 든 가방을 되찾고 새벽 골목에서 도움의 손길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증언까지. 도대체 부산이 뭘 했길래 파리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부러워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세계가 주목한 부산의 숨겨진 비밀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리 클레망스입니다. 르피가로 일간지에서 15년째 사회부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놀라운 여행담입니다. 파리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이 도시의 어두운 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으로서 밤늦은 시간 홀로 거리를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지난해 파리 시내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는 전년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샹젤리제 거리조차 밤 10시 이후에는 관광객들이 긴장하며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죠. 그런 제게 편집장 피에르 베르나르가 던진 제안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40대 중반의 베테랑 언론인인 그는 늘 현실적인 판단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말이 한국의 부산이라는 도시에 대해 들어봤나? 물론입니다. 한국 제2의 항구 도시죠. 그런데 그곳은 새벽에도 여성이 혼자 다닐 수 있다고 하네. 믿어지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340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에서 밤늦은 시간. 여성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말은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로 들렸어요. 파리보다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상당한 인구가 몰린 도시인데 말이죠. 직접 가서 확인해보게. 독자들이 궁금해할 거야. 베르나르 편집장의 말에는 항상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관광 기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 사회가 배울 점이 있는지 진지하게 탐구해보라는 의미였어요. 준비 기간은 일주일이었습니다. 한국어는 전혀 할 줄 모르지만 다행히 현지에 통역 가이드가 있다고 했어요. 동행할 사진기자 릭 모로는 아시아 지역 취재 경험이 풍부한 50대 베테랑입니다. 그런 그조차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말이 아시아 도시들은 겉모습과 속이 다른 경우가 많아. 특히 외국 기자들에게는 좋은 면만 보여주려고 하지. 릭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관광객이 아니라 기자로서 진실을 찾아가야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직접 보고 느끼지 않으면 글을 쓸 수 없다는 게 제 원칙이거든요. 드골 공항에서 부산행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연 동양의 한 도시가 서유럽의 대도시들이 해결하지 못한 치안 문제를 정말 극복했을까요? 11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저는 계속 그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기내에서 읽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은 한국 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모여든 곳이라고 했어요. 전쟁의 아픔을 겪은 도시가 어떻게 안전한 도시로 변화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4시였습니다. 김해국제공항에서 도시철도를 타고 온 길이었는데 벌써부터 파리와는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기온은 섭씨 32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한여름 더위에 지친 상태였지만 호기심이 앞섰죠. 부산역 광장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는 순간 이 도시의 규모가 만만치 않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바쁘기는 파리 못지않았어요. 통역 가이드 김민수 씨가 설명해 주기로는 부산광역시 전체 인구가 약 34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파리 시내와 비슷한 수준이네요. 릭이 카메라 장비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어요.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회의적인 빛이 역력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홍콩, 도쿄, 방콕 등 아시아 주요 도시들을 취재해본 경험이 있는 그로서는 나름의 판단 기준이 있었죠. 말이 솔직히 말하면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시아 도시들은
외국 언론에 대한 의식이 강해서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많거든. 특별히 안전한 구역만 안내하고 위험한 지역은 슬쩍 피해서 다니는 식이지. 리게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도시들이 관광 홍보를 위해 부분적인 모습만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이었어요. 340만 명이라는 인구가 집중된 대도시에서 야간 치안이 완벽할 리는 없다고 봤습니다. 김민수 가이드는 3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부산대학교에서 불문학을 전공했다고 하더니 프랑스어도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기자님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치안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선입견 없이 봐주셨으면 해요. 그의 말투에서 묘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도시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희로서는 여전히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었죠. 첫 번째 목적지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 풍경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 퇴근 시간이었지만 파리처럼 극도로 예민한 분위기는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이 시간대는 아직 해가 밝으니까 판단하기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8시 이후부터 진짜 모습이 나타날 거야. 릭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는 파리에서 밤 8시 이후 지하철을 타는 것조차 주의해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북역이나 동역 같은 곳은 해가 지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되죠. 택시기사분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김 가이드가 통역해주는 걸 들어보니 30년째 부산에서 택시를 운전하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그분의 증언은 흥미로웠어요. 밤에도 여성 승객들이 혼자 타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네요. 새벽 시간대에도 마찬가지래요. 정말일까요? 파리에서는 여성이 혼자 밤늦은 시간에 택시를 타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일인데 말이에요. 기사님 말로는 손님들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릴 때도 특별히 주변을 살피거나 긴장하는 모습이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본격적인 취재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해가 질 때까지는 도시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하고 밤 9시부터 실제 안전도를 체감해보기로 했습니다. 곧 본 모습이 드러날 거야. 릭이 카메라를 점검하며 다시 한번 말했어요. 저 역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도시가 우리의 선입견을 뒤엎을 수 있을지, 아니면 결국 다른 대도시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첫 취재지는 김민수 가이드가 적극 추천한 남포동의 한 유명 제과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빵집 취재라는 게 좀 의외였어요. 치안 문제를 다루러 온 기자에게 빵집을 보여준다니 말이죠. 하지만 김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나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을 보시면 부산 시민들의 기본적인 시민의식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치안의 기초는 결국 시민들의 생활 태도에서 나오거든요. 오후 4시 반쯤 도착했을 때 매장 앞 풍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약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질서가 놀라웠어요. 파리의 유명 베이커리에서도 이 정도 질서정연한 모습은 보기 힘들거든요. 가장 놀라운 건 아무도 줄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직원이 나와서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보안요원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 줄로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새로 온 사람들도 별다른 망설임 없이 맨 뒤에 서더군요. 릭, 이거 좀 특이하지 않아? 맞아. 파리였으면 벌써 서너 개 줄이 생겼을 텐데. 릭도 카메라를 들고 그 광경을 담기 시작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도 여유로웠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동행한 사람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면서 말이죠. 파리에서는 줄이 좀 길어지면 금방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런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더욱 흥미로운 건 계산 과정이었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가서 관찰해보니 대부분의 손님들이 현금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계산원이 거스름 돈을 건네면 손님들이 스스로 확인하고 틀렸을 때도 정중하게 말하더군요. 한 할아버지께서는 실제로 거스름 돈을 더 받으셨는데 스스로 돌려드리시는 모습을 봤어요. 80대로 보이는 연세였는데도 계산에 실수가 없으시더라고요. 계산원도 고마워하며 정중히 인사를 하고요. 이런 모습 파리에서 본 적 있나? 릭에게 물어봤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파리에서는 거스름 돈을 더 받으면 그냥 가져가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심지어 적게 받았을 때도 따지지 않고 그냥 나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약 40분 동안 그 제과점에서 관찰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단 한 건의 분쟁이나 소란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줄서기 갈등, 계산 실수로 인한 다툼,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김 가이드가 설명해 주기로는 이런 모습이 부산에서는 일상이라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거죠.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는 마음이 기본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것은 단순한 매너나 예의가 아니었어요. 이건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바탕이 된 사회 문화였습니다. 거스름 돈을 제대로 돌려주고 줄을 새치기 하지 않고 큰 소리로 떠들지 않는 것. 이 모든 게 법이나 규제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저는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질서와 신뢰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치안의 기반이다. 파리에서 치안 문제를 다룰 때는 항상 경찰력, CCTV 설치 대수, 법적 처벌 수위 같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주목했었거든요. 하지만 부산에서 본 이 제과점의 일상적인 풍경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서로를 신뢰하는구나. 윅도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계산대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뒤에 서 있던 젊은 남성이 즉시 주워서 건네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중얼거렸거든요. 이런 신뢰가 밤에도 이어질까? 이제 진짜 테스트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야간 취재에 나선 시간은 밤 9시 반이었습니다. 목적지는 해운대 해변이었어요.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라고 하니 사람들이 많을 테고 그만큼 다양한 상황을 관찰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거든요. 택시에서 내린 순간부터 파리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해변가는 여전히 활기차더군요. 하지만 파리의 밤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긴장된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가족 단위 산책객들이었습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들이 여럿 있었는데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멀어져서 뛰어다녀도 특별히 제지하지 않더라고요. 파리였다면 밤 10시에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부모는 거의 없을 겁니다. 해변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서 더욱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했어요. 20대로 보이는 연인들이 벤치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주변에 아무런 경계심 없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여성이 혼자 핸드백을 옆에 두고 앉아있는 모습도 봤고요. 저기 봐, 여성이 혼자 걸어가네. 릭이 가리킨 방향을 보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관광객이 혼자서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야경을 찍으며 말이죠. 파리였다면 밤 10시에 여성 혼자 이런 모습으로 걸어다니는 걸 보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파리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 릭의 말이 맞았습니다. 파리에서는 해가 지면 여성들이 혼자 다니기를 피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특히 관광지 주변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경계심을 전혀 찾을 수 없었어요. 해변가 카페들도 여전히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야외 테라스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앉아서 차나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놀라운 건 테이블 위에 핸드백이나 지갑을 그냥 올려놓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주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도 그대로 두더라고요. 김 가이드에게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여기서는 누가 가져갈 걸 걱정하지 않아요. 혹시 실수로 가져가더라도 금방 돌려주거든요. 정말 그럴까 싶어서 1시간 정도 더 관찰해봤는데 실제로 분실물이나 도난 사건은 한 건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 할머니께서 벤치에 물병을 두고 가셨는데 지나가던 젊은 남성이 할머니를 쫓아가서 전해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밤 11시가 되자 사람들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인파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사람들도 보였지만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모습은 없더군요. 조용히 친구들과 대화하거나 택시를 불러서 집에 가는 정도였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조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해변을 따라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중년 남성들부터 젊은 여성까지 다양했는데 모두 자연스럽게 운동을 즐기고 있었어요. 저 여성분 혼자서 조깅하네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이어폰을 끼고 혼자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경계하거나 불안해하는 기색도 전혀 없이 말이죠. 파리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저희도 해변을 따라 1시간 정도 걸어봤는데 위협적이거나 불쾌한 상황은 단 한 번도 겪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가는 시민들이 외국인인 저희에게 미소로 인사하기도 하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위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다른 세상 같아. 이게 340만 명이 사는 대도시 맞나?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통계상으로는 부산이 파리 못지않은 대도시인데 밤거리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서로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정이 가까워지자 저희도 호텔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첫날 밤 관찰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과연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지 내일은 더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날 새벽 저는 좀 더 과감한 실험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해운대 해변 주변의 밝고 활기찬 구역만 보고서는 진정한 안전도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인적이 드물고 골목길이 많은 지역을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새벽 1시 반쯤 호텔에서 혼자 나섰습니다. 릭은 장비 정리를 핑계로 남아 있었지만 사실은 여성인 제가 혼자 새벽 골목을 돌아다니는 것을 걱정했거든요. 파리의 상식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니까요. 목적지는 김 가이드가 언급한 부산 구시가지 쪽이었습니다. 관광지에서 벗어난 일반 주택가와 소규모 상점들이 밀집된 곳이라고 했어요. 택시기사님께 대략적인 위치를 말씀드리고 내려달라고 했더니 좀 의외의 반응을 보이시더군요. 이 시간에 혼자 가시려고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목적지 근처에 도착해서 말을 바꾸셨어요. 아, 여기라면 괜찮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밤늦게까지 돌아다니시거든요. 정말 그 말이 맞았습니다. 새벽 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인데도 몇몇 어르신들이 골목 어귀에서 장기를 두고 계시더라고요.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 두 분이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진지하게 게임을 즐기고 계셨어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의도적으로 길을 헤매는 척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지도를 보면서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고 가끔은 멈춰서 주위를 살펴보고요. 파리였다면 이런 행동은 범죄자들에게 좋은 표적이 될 만한 모습이었어요. 10분 정도 그렇게 골목을 헤매고 다니는데 한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긴장했어요. 새벽 2시에 낯선 남성이 다가온다면 파리에서는 즉시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그분의 첫마디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실례합니다. 괜찮으세요? 길을 찾으시는 것 같은데. 위협이 아니라 걱정이었어요. 그분은 간단한 영어로 제가 어디로 가려는지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일부러 호텔 이름을 말했는데 그러자 친절하게 길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에 혼자 다니시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큰 길까지 안내해 드릴까요? 정말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새벽 시간에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10중 8구 좋지 않은 의도인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분과 함께 큰 길까지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동네에서 20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시더군요. 새벽 시간에도 종종 손님들이 오시는데 특별히 위험한 일은 없다고 했어요. 가끔 술 드신 분들이 시끄럽게 하실 때는 있지만 금방 조용해지세요. 동네 분들이 말리시거든요. 큰 길에 도착해서 택시를 잡아주시면서도 계속 걱정해 주셨어요. 택시 번호판까지 확인해 주시면서 안전하게 호텔까지 가라고 당부하시더군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방금 전 경험한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어요. 이건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낯선 외국인 여성이 새벽에 혼자 헤매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안전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파리에서는 치안을 논할 때 항상 경찰력이나 CCTV 같은 하드웨어를 먼저 떠올립니다. 경찰차 순찰 횟수, 신고 접수 시간, 검거율 같은 수치들 말이죠. 하지만 부산에서 제가 경험한 안전함은 그런 것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다음 날 김 가이드에게 어젯밤 경험을 이야기했더니 별로 놀라워하지 않더군요. 아,
그런 일은 여기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동네에 낯선 사람이 헤매고 있으면 누군가는 도와주거든요. 특히 새벽 시간에 혼자 다니는 분을 보면 더욱 그래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안전을 만드는 것이 경찰차가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 습관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서로를 걱정하고 배려하는 마음, 낯선 사람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문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진정한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날 아침 조기 산책을 나갔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6시 반쯤 해운대 해변을 걷고 있는데 한 할머니께서 다가오셔서 한국어로 뭔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표정과 몸짓으로 걱정하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지나가던 중학생이 통역해주기로는 할머니께서 혼자 다니니까 조심하라고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위험한 곳은 피하고 사람이 많은 곳으로 다니라고 당부하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시민들 하나하나가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에서 범죄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셋째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부산이라는 도시의 진짜 모습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오전 10시쯤 센텀시티 지역을 취재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김 가이드의 제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기로 했는데 일반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경험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버스에 올랐을 때 첫인상은 매우 좋았습니다.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어요. 승객들도 조용히 자기 자리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파리의 지하철이나 버스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릭은 평소처럼 카메라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았어요. 그 안에는 고가의 카메라 장비뿐만 아니라 여권, 현금 약 2,000유로, 그리고 지금까지 찍은 모든 사진들이 들어있는 메모리 카드까지 있었거든요. 말 그대로 이번 취재의 핵심이 모두 담긴 가방이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버스에서 내렸는데 10분 정도 지나서 릭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말이 큰일 났어. 가방을 버스에 두고 왔어. 순간 저희 모두 망연자실했습니다. 특히 릭은 거의 절망 상태였어요. 2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실수는 처음이라면서 자책하고 있었거든요. 여권도 없고 현금도 없고 무엇보다 사진들이 다 날아갔어. 이번 취재는 완전히 망쳤어. 김 가이드가 즉시 버스 회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버스 번호와 대략적인 시간을 알려주니 차고지로 들어온 해당 버스를 확인해 보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솔직히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파리에서는 이런 경우 되찾을 확률이 극히 낮거든요. 프랑스의 대중교통에서 분실물을 되찾는 확률은 통계상 30% 미만입니다. 특히 현금이나 값비싼 전자제품이 들어있다면 더욱 희박해지죠. 그런데 김 가이드는 의외로 낙관적이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버스 기사님이나 다른 승객분들이 발견했다면 분명히 신고했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선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2시간 정도 지난 후 버스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방을 찾았다는 것이었어요. 버스 기사가 차고지에서 청소하던 중 발견하고 즉시 분실물 센터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분실물 센터 직원이 직접 호텔까지 가져다 주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니까 찾으러 가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말이죠. 그런 서비스까지 해주시나요? 보통 하는 일은 아니지만 여권 같은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다고 하니까 특별히 배려해드리는 거래요. 다음 날 오전 9시 정말로 호텔 로비에 분실물 센터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50대 초반의 차분한 인상의 남성이었는데 가방을 건네주면서 내용물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라고 하시더군요. 릭이 가방을 열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카메라, 현금, 여권, 메모리 카드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들어있었거든요. 심지어 가방 안에 있던 초콜릿까지 그대로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직원분의 설명을 들어보니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버스기사가 가방을 발견한 후 즉시 회사에 신고했고 승객들 중에서도 가방이 있다는 걸 목격한 분이 나중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했다고 하더군요. 시민분들이 협력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외국인 승객이 가방을 두고 내리는 걸 본 분이 기사님께 미리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른 승객이 릭이 가방을 두고 내리는 걸 보고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남의 일에 관심 없기로 유명한 대도시에서 말이에요. 릭도 감격해하면서 사례금을 드리려고 했는데 정중히 거절하시더군요. 이런 일은 당연한 거예요. 다음에 부산에 오실 때도 안심하고 다니세요. 호텔 로비에서 그분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부산이라는 도시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제도나 시스템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이 만드는 신뢰 사회였던 거죠. 그날 저녁 릭이 이렇게 말했어요. 20년 동안 세계 각지를 다녀봤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야. 파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가방은 영영 못 봤을 거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봐도 프랑스의 분실물 반환율은 30%도 안 되거든요. 하지만 부산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으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정한 안전은 단순히 범죄율이 낮다는 게 아니라 시민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신뢰하는 문화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죠.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찰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경험이었지만 진짜 마지막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어요. 여성인 제가 새벽 가장 위험한 시간대에 혼자서 운동을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새벽 2시에 여성이 혼자 조깅을 한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부산에서의 사흘간 경험을 통해 과연 정말 가능할지 궁금해졌거든요. 목적지는 광안리 해변으로 정했습니다. 해운대보다는 상대적으로 인적이 드물다고 했고 그만큼 더 정확한 테스트가 될 거라고 판단했어요. 릭은 이번에도 따라오겠다고 했지만 정확한 실험을 위해서는 혼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1시 반에 호텔에서 나섰어요. 운동복을 입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파리에서라면 절대 하지 않을 복장이었죠. 새벽에 혼자 나다니기에는 너무 무방비한 모습이니까요. 택시에서 내려 광안리 해변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가장 조용하고 위험할 수 있는 시간대였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해변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6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었어요. 혼자서 빠른 걸음으로 산책하고 계시더군요. 제가 다가가자 미소를 지으며 가벼운 목례를 해주셨습니다. 전혀 경계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해변을 따라 조깅을 시작했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중년 남성들부터 젊은 여성들까지 다양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혼자서 달리고 있었는데 주변을 경계하거나 불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운동에 완전히 몰입해서 자신만의 페이스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여성을 따라 달려보기로 했어요. 약 2km 정도 같은 방향으로 달렸는데 그 사이에 위협적이거나 불쾌한 상황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운동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배려하더군요. 1시간 정도 조깅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은 대략 20여 명 정도였습니다. 나이도 다양하고 운동 종류도 조깅, 빠른 걸음, 자전거 등 여러 가지였어요.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인다는 것이었죠. 새벽 3시쯤 잠깐 벤치에 앉아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50대 중년 남성이 다가오셨어요. 처음에는 조금 긴장했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운동하시느라 고생 많으세요. 물 더 필요하시면 저기 편의점에서 사실 수 있어요.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군요. 외국인인 저를 배려해서 말이에요. 파리에서는 새벽 시간에 낯선 남성이 다가오면 즉시 피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분과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10년 넘게 새벽 운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시간대에 위험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 동네는 정말 안전해요. 새벽에 혼자 운동하는 여성분들도 많이 보거든요. 모두가 서로 조심해주고 배려해주니까 가능한 일이죠. 조깅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봤습니다. 방금 전 제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어요. 이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의 일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가이드에게서 흥미로운 통계 자료를 받았어요.
부산경찰청에서 발표한 최신 범죄 통계였는데 정말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부산의 강력범죄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3건 수준이었어요. 이는 파리의 약 90건과 비교하면 4분의 1 이하인 수치였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 여성 대상 범죄율은 더욱 낮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통계 수치보다 더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시민들의 생활 태도였어요. 새벽 2시에도 자연스럽게 운동을 즐기고 서로를 배려하며 낯선 사람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문화 말이죠. 릭도 제 이야기를 듣고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해. 파리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새벽에 여성 혼자 조깅을 한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지. 그날 밤 저는 정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새벽 운동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파리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자유로움이었어요. 부산에서의 마지막 밤, 창문을 열고 밤거리를 내려다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안전이란 경찰력이나 CCTV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시민 하나하나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파리로 돌아온 저는 일주일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부산에서 경험한 일들을 어떻게 프랑스 독자들에게 전달해야 할지 정말 고민스러웠어요. 자칫하면 동양에 대한 환상을 부추기거나 현실성 없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기자로서의 양심상 진실을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써내려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칼럼의 제목은 부산, 안전을 만든 것은 기술이 아니라 문화였다로 정했습니다. 이 한 문장에 제가 발견한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 문단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340만 명이 거주하는 한국의 항구도시 부산에서 저는 파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곳에서 본 질서정연한 줄서기, 시민들의 자발적인 개입, 놀라울 정도로 높은 분실물 반환율은 어떤 첨단 보안 시스템보다 강력한 안전망이었어요. 칼럼에서는 제과점에서 목격한 할아버지의 정직함, 새벽 골목에서 만난 편의점 사장님의 배려, 위계 가방이 온전히 돌아온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차례로 소개했습니다. 각각의 에피소드마다 파리의 현실과 대비시켜서 설명했어요. 특히 강조한 부분은 새벽 2시 조깅 경험이었습니다. 여성인 제가 새벽 2시에 혼자 바닷가를 달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배려해준다는 사실은 파리 시민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부산의 일상입니다. 칼럼 말미에는 이런 문장을 넣었어요. 파리가 배워야 할 것은 더 많은 경찰이나 더 촘촘한 CCTV가 아닙니다. 바로 시민 개인의 생활 습관이었어요. 서로를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마음, 낯선 사람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따뜻함,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갖는 의식 말입니다. 칼럼이 르피가로에 실린 것은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어요.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 독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걸려온 전화는 72살 퇴직 교수 피에르 마르탱 씨였어요. 40년간 사회학을 가르치셨던 분인데 정말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리씨 칼럼을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프랑스도 그런 사회였어요. 이웃들이 서로를 돌보고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거리에서 놀아도 안전했던 시절 말이에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각박해졌을까요? 60대 은퇴 공무원 장클로드 듀랑 씨의 편지도 인상 깊었습니다. 30년간 파리시청에서 일하면서 도시 치안 문제를 담당했던 분이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안전은 공동체가 만든다는 당신의 구절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드웨어에만 집중하고 소프트웨어인 시민의식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부산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어요. 가장 많은 반향을 일으킨 것은 일간지 독자 토론란이었습니다. 연일 부산과 파리의 치안 문제를 비교하는 글들이 쏟아졌어요. 흥미롭게도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70대 퇴직 군인 알랭 베르나르 씨는 이렇게 썼더군요. 군복무 시절 한국에 잠깐 머물렀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느꼈던 것이 바로 질서의식이었습니다. 마리 기자의 글을 읽고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우리도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온라인 댓글란에도 수백 개의 반응이 달렸어요. 특히 60대 이상 독자들의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대부분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공동체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진정한 안전을 만든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부산의 사례는 희망적이다 등등이었어요. 편집장 베르나르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독자 반응이 이렇게 뜨거운 기사는 오랜만이야. 특히 시니어 독자들이 열광하고 있어. 이런 기사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저널리즘이지. 일주일 후에는 프랑스 텔레비전 인터뷰 요청까지 들어왔어요. 시사 프로그램에서 부산 취재 경험을 이야기해달라고 하더군요. 방송 후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시청자의 메일이었어요. 81살 할아버지였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젊은 기자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전해줘서 고맙습니다. 저희 세대가 젊었을 때는 프랑스도 그런 사회였습니다. 다시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한 달이 지난 지금 그 칼럼은 여전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회 곳곳에서 부산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시니어층을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 부산에서의 그 사흘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안전이란 감시 카메라나 경찰력이 아니라 시민 한 명 한 명의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교훈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회는 분명히 만들 수 있다는 희망도 함께 말이에요.